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견뎠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결혼을 목격했습니다. 봄날처럼 설레던 첫사랑의 결혼도,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가던 노부부의 조용한 동행도, 그런데 내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비극적인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서둘러 다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황혼의 재혼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리움을 새 시작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지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텅 빈 저녁 식탁이 만들어낸 두려움인지, 새벽 3시에 홀로 깨어났을 때 손을 뻗어도 아무도 없다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것인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결혼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부채장부를 마음속에 기록해왔습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조용히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오래된 장부에 불을 지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갈등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재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황혼의 동반자적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듯 바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냉정하게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찰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손에 쥐고 걷는다면 남은 길이 얼마가 되었든 품위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선명한 계속됨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25세 나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난 지금 나는 그 믿음이 절반만 옳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이깁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기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2가지가 바로 수십 년에 걸쳐 몸에 새겨진 습관과 이미 깊이 얽혀버린
가족이라는 현실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제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몇 년을 홀로 지내다가 72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 여성도 비슷한 나이였고 두 사람 모두 교양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날 무렵 그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지친 눈빛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서로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자꾸 부딪힙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방식에 저항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밥을 먹고 같은 온도의 방에서 잠들어 온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언어. 그런데 70년 가까이 전혀 다른 언어를 써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공간에서 같은 언어로 말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노력합니다.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됩니다. 그리고 피로는 결국 짜증이 되고 짜증은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서로에게 칼처럼 꽂힙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러나 습관보다 더 냉정한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재산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결심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다 컸으니 괜찮겠지.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 나는 단언합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녀들은 다 컸어도 부모의 재혼 앞에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깨어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는 그 본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하게 새로운 관계를 흔드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문제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평생 일궈온 것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들, 그것이 새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생활 방식의 충돌과 가족 및 재산 문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용기는 때때로 두 사람 모두를 벼랑 끝으로 데려갑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 두 개의 벽을 바라보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벽을 알아야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몸이 무엇인지 압니다. 젊을 때 몸은 의지를 따릅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밤을 새울 수 있고 아픈 사람 곁에서 며칠이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관계가 역전됩니다. 몸이 먼저 한계를 말합니다. 마음이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들이 옵니다. 그것은 의지의 패배가 아닙니다. 시간의 솔직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황혼의 재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어느 여성은 68에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75이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었고 저녁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간병에 쏟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몸도 이미 늙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몸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간병은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을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한계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관찰 끝에 하나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결혼은 종종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납니다. 멀어지면 춥고 가까우면 아픕니다. 그들은 결국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혼자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노년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시가 더욱 날카롭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벼려진 가시들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외롭고 함께 있을 때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뿌리는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채워달라고, 있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 요구는 처음에는 애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짐이 된 관계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재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혼자서도 온전한가? 그 질문에 스스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죽은 자는 완벽해집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솔직한 관찰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편집됩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흐려지고 따뜻했던 순간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함께 걸었던 가을 길은
기억 속에 남지만 그날 밤 나누었던 날카로운 말다툼은 서서히 지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 본능이 황혼의 재혼을 앞에 두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유독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몇 년 후에 재혼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 아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전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 남성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해보니 새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방식이 그의 몸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의식이 끊임없이 그 기준으로 현재를 측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 속의 배우자는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무심하게 굴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영원히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새 배우자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아프면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결함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살아있음을 기억 속 완벽함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 비교는 의도된 상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처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이 그림자가 반드시 전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새로운 관계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과거에 배신당했던 사람은 새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과거에 무시당했던 사람은 새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반응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기억이 현재의 관계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움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누군가와 비교당하기 위해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온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첫 배우자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억을 새로운 관계의 잣대로 삼지는 마십시오. 과거는 소중하지만 삶은 앞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며 삽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주변의 시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특히 황혼의 재혼 앞에서는 그 시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결심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이해해 줄 것이고 친구들도 축하해 줄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눈빛 속에 불안과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녀들의 이기심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먼저 떠난 부모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자신이 부모의 삶에서 조금씩 밀려날 것 같다는 불안감, 재산과 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자녀들은 때로 직접적인 반대를 표현하거나 혹은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직접적인 반대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단에 서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혼 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말년을 고통 속에서 보낸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듣고 그 불안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일입니다. 그 무게를 처음부터 함께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재혼은 종종 화제가 됩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어떤 이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시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판단, 이러한 말들은 직접 들리지 않더라도 어느새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새로운 관계를 즐겨야 할 시간에 오히려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당함을 아는 것과 그 무게를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곳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기대입니다. 두 사람이 재혼을 결심할 때 각자의 머릿속에는 노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활동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다른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으며 쉬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은 주말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은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은 재산을 철저히 분리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들은 작아 보이지만 말하지 않고 쌓이면
서서히 관계의 토대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재혼을 앞둔 분들에게 반드시 서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서로에게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대화를 미리 나눈 두 사람은 나중에 훨씬 더 편안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언젠가 반드시 말해지지 않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를 가장 쓸쓸한 방식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나는 젊은 날의 결혼과 노년의 결혼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생각할 때 젊은 날의 결혼이 주었던 감정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가슴이 뛰는 설렘,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기쁨,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충만함, 그 감정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노년의 결혼에서 그 감정들을 기대하는 것은 가을 나무에서 봄꽃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이 다르면 피어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노년의 결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날의 결혼은 열정과 기대 위에 세워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긴 시간 속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에너지가 그 토대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결혼은 그와 다릅니다. 이미 각자가 긴 시간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결혼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결혼이 필요로 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노년에도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함께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같이 마시는 아침차 한 잔, 창가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저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두 사람의 말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오래 삽니다. 나는 이것을 105년의 삶 속에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오르내립니다. 뜨거워졌다가 식기도 하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감정이 아닙니다. 존중은 선택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상대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상대의 한계를 실망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관계는 열정이 식은 후에도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나는 노년의 동반자적 삶에서 자유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상대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려 할 때 관계는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좋은 동반자는 서로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선택할 때 그 관계는 의존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나는 105년을 살며 가장 평화로운 노년을 보낸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상대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재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황혼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꺾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7가지 이야기는 재혼을 막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50년 이상 굳어진 습관은 사랑만으로 쉽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의 문제는 반드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노년의 몸은 간병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동기만으로 시작한 결혼은 더 깊은 외로움을 낳습니다. 첫 배우자의 기억과 그림자는 새 관계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시선은 예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솔직하게 나누지 않은 채 시작한 결혼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7가지 현실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10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가슴에 새긴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이것도 압니다. 이 7가지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성찰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산과 건강과 돌봄에 대해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황혼은 달랐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지만 깊고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계절을 가장 품위 있게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성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내리는 선택은 설령 재혼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홀로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과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받아야 할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황혼의 빛은 새벽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고요하고 더 선명합니다.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그러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품위 있게 자신답게 그리고 후회 없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선명한 계속됨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됨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존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